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정어리원들의 활발한 댓글을 보면서 반갑고 기쁘고 힘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에 모인 우리 정어리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세상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언제나 그렇듯 현실은 우리를 가끔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어리 때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뭉치고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무도한 권력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잊지 말고 외칩시다. 이채양명주.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3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차주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아주 향기가 좋지요. 네. 예, 디퓨저입니다. 디퓨저인데 아주 특별한 디퓨저입니다. 리멤버 디퓨저. 이채양명주 기억하기 위해서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제작한 디퓨저인데 오늘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가서 가장 좋은 곳에 두시고 그 향기와 함께 이채양명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은은하고. 좋죠. 예. 예.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셨는데 좀 희석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숙자님, 이채양명주 항상 외쳐주세요. 모르는 국민 많아요. 네,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항상 이채양명주 총선 때까지 기억해야 하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모르는 분 오늘 오셨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총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이 5가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왕깨미님께서 방송 전부터 아주 큰 힘을 주셨는데요. 10만 원이나 슈퍼챗 쏘시면서 백운기 앵커님 응원합니다. 이채양명주 JJM 180만 운동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왕깨미님은 여유와 평안, 이걸 또 서브네임으로 쓰시는데요. 참 좋습니다. 여유와 평안. 그리고요, 어제 경북 의성 정어리 김일웅님 댓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글을 팬카페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디퓨저 상품 받은 거와 함께 제 사비로 10개 더 보태서 모두 11개를 카페 지기님께 기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입하신 분을 기점으로 가입하신 분께서 열심 정어리 되시는 순서대로 11개 디퓨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상품까지 보태서 11개 기부하셨는데요. 예, 그 뜻을 받들어서
방금 이성계님, 어이구, 왕께서 이렇게 오늘 정기 구독 회원 오늘 첫 번째로 가입하셨네요. 그러면 이성계님께 경북 의성정어리 김일웅님이 선물하는 디퓨저 처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님 밑에 나가는 자막 그 메일 주소로 연락처 주시면 디퓨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선물해 주신 김일웅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치 1번지 첫 번째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TV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합니다. 거의 스토킹 수준입니다. 뭘 노리고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안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한 번도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먼저다라면서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점잖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한동훈 위원장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또 천안에 갔죠. 천안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약간 짐작은 갑니다. 들어볼까요? JTBC도 저희에게 요청했고 저희가 이 수락을 바로 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이게 말입니까? 그거하고 그 대통령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거하고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과하고 그게 어떻게 조건 관계가 되죠?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예요. 누구를 상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어요.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이 없다. 윤경호 소장, 뭐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세금 높이기 아니면 뭐 궁지에 몰아넣기. 근데 저는 저 자체, 저 제안보다도 저걸 받아가지고 패러디 하듯이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온 얘기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1대1 토론하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안기령 부대변인이었나요? 예. 나하고 하자. 급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청래 최고위원이 정말 압권이더만요. 김건희 씨 나하고 토론하자. 한동훈이 네가 사회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이제 핵심은 왜 했는가 뭐 뻔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동안에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라는 게 한동훈 대 이재명을 떠나서 대표직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상기해봐라. 내내 그동안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피의자다, 범죄자다, 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식의 공격과 공세를 실컷 해놓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와서는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자격으로 나와서 토론하자. 이건 인간적인 도의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자세인 것 같고, 그동안에 그렇다면 최소한의 야당 대표로서의 존중을 기본만이라도 좀 했던 예. 이 성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 제안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뭐 뻔히 보이는 거죠. 다른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방금 윤병호 의원께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얘기를 소개를 하셔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인가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올리면서 나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한동훈이 사회자에도 상관없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 패러디한 거죠. 그러면서 저와 김건희 여사가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디올백 명품 가방은 왜 받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학력 경력 부풀렸다고 대선 때 사과했는데 지금은 어떤 심정이냐.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은 떳떳하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안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원안으로 갈 생각은 없느냐.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전에 알았느냐. 한동훈과 진짜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냐 등등 물어볼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제1권력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더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맨 마지막에 한동훈 천지분간 못하고 아무데나 끼려고 하지 마라. 빠질 때는 빠져라. 추하고 딱하다. 본업이나 충실하라. 이렇게 쏘아 붙였는데요. 김유정 의원. 네. 왜 이렇게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정청래 최고위원 속은 시원하네요. 속은 시원하게 잘 얘기했다고 보고요. 예전에 김기현 대표도 토론하자고 막 그랬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상대가 아닌 선수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집착하고 소위 질척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고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꿔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애를 써도요. 이게 안 먹힙니다. 그리고 윤병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로 단 한 번도 대화 타협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갑자기 무슨 토론 얘기를 꺼내면서 김어준이 사회봐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오만해 보이고요. 누가 봐도 뻔한 수를 쓰려고 하지만 여기에 응할 이유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비대위, 비비대위를 거치면서 대표들을 또는 대표 후보들을 다 내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을 때 그 전당대회 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제대로 안정을 찾으면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고 했을 때. 그러고 세월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리고 그 김기현 대표도 내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대통령은 아무 얘기가 없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들 당의 비상 상황이나 수습하는 데 힘쓸 것이지 갑자기 총선 국면에서 본인은 출마도 하지 않고 선수도 아니면서 왜 이재명 대표 지금 선수로 뛰기도 바쁜 그리고 전국 유세하면서 지원 다니기도 바쁜 이재명 대표를 붙들고 이렇게 스토킹하듯이 이러는지 도무지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최재형 교수 보시기에 진짜로 토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뭐 토론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예.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두 분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뻔하게 보이고 오만하고 교만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는 것보다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밥 안 먹은 거 이거는 진짜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밥 한 끼뿐만 아니라 차 한 잔 제대로 나눈 적이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시정연설 지난해 왔을 때 다 이 여야 같이 모였을 때 한번 딱 차 한 잔 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패싱 이런 부분들 정말 붕괴할 만하죠. 붕괴할 만한데 근데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는 식의 모습으로 자체만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우리는 말 쓰잖아요. 돈 못 먹고도 입은 풀어라.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청래 최고나 안기령 부대변인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상당히 정치를 좀 코믹화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정신승리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이 선거판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토론의 기회를 왜 만들어줬는데 왜 그걸 찬이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 여기 있는 지금 이채 양명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보십시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뭡니까? 호주 대사로 임명됐어요. 이 피의자를 지금 해외로 도피시키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발 사주에서 이 한동훈의 역할, 그점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거,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또 이 김건희는 한동훈이 절대 입에 떠올릴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조목조목 공격하면서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판에 있어서 자칫 지금 보면 한동훈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도전자처럼 비치고 이재명 대표가 이 방어를 하는 챔피언처럼 비친다는 거. 이 구도로 가갖고 야당이 절대 승리 못 합니다. 이 구도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가 더 할 말이 많은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기회를 저는 오히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민주당의 전략가들 좀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는 게 좋을까? 하면 누가 이길까? 참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애청자님들의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죠. 호수공원님은요. 윤석열 중간평가를 지우고 이재명 한동훈 대결로 선거를 치르려는 얄팍한 속셈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홍길동님. 한씨 토론이 되겠어? 질문하면 질문에 답 안 하고 엉뚱한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꼬라지를 또 봐야 돼? 제임스 림님. 받으면 급이 같아지는데 그걸 받겠어요? 안 받으면 겁먹어서 안 받느냐고 말하기 좋으니 계속 그러는 거겠죠. 어째 이리도 똑같을까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 본인 깜도 안 되면서 입으로 체급을 올리네요. 주제 파악 좀 하지. 억가보소님. 공천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죠. 남자친구 상식이님. 수가 약해도 그렇게 약할 수가 있나요? 앞뒤 재지도 않고 공격만 퍼붓고 있지요. 다시 돌아오는 공격이 두렵지도 않나요? 매를 벌어요. 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차지영 교수님은 그래도 야당 아니냐, 야당에 할 말이 많지 않느냐, 그걸 굳이 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때요, 김유정 의원님?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차지원 교수님 말씀도 일면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지금까지 이 정권이 해온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채 양명주뿐만 아니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인데, 한동훈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요. 굳이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 달 남은 선거에서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한동훈이 깔아놓은 이 놀이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전국 다니기도 바쁘고 개항 선거 또 대표도 뛰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거는 그냥 한동훈이 본인 출마 안 하니까 이 말 저 말 막 던져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토론에 응하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성의, 최소한의 태도를 바꿔야죠. 입만 열면 뭐 범죄자,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고, 이쪽에서 마이크 잡을 때는 너는 범죄자야, 너는 피의자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쪽에서 마이크 잡으면 나와, 나하고 토론해. 이거는
그야말로 이중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로 토론을 원하면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여당 대표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차지원 교수님, 대선 네. 때는 대선 후보들 나와서 이제 토론하잖아요. 네. 총선 때 각 당의 대표, 선대 본부장 또는 선대위원장들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상 각 당의 그 정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중앙당 차원에서의 일종의 원내 의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 지지율을 5% 이상 받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범보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후보들 간의 토론회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여야 대표가 이렇게 총선 전에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지금 심판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장이 만들어지면 그 장을 적극적으로 100% 활용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 김기현 대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김기현 대표가 술 한잔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뭐랬냐. 나는 술은 친구들하고 하시고 나는 내하고 정책 토론하자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니 로텐다워래.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놔둬놓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과 또 아마 시비 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 위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페이스에 말린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급이 안 돼서 안 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때까지 우리하고 대화 안 했잖아. 이렇게 말은 속 시원하게 뱉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국민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삐치냐면 민주당은 뭐가 좀 뭐 큰기는 게 있어? 왜 저 피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노림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 이낙연, 송영길은 지금 뭐 이제 수감 중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런 정도 다 모여가지고 각자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자리를 한번 갖는 거는 어떨까요, 김유정 의원? 뭐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또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준이라는 것도 진짜 토론할 필요한 생각이 거잖아요. 있으면 그런 자리에 응해서 자기들 정책도 얘기하고 뭐 그래야 그게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통상 토론할 때 지지율 몇 프로 이상 또는 의원수 몇 명 이상 뭐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 따지다 보면 아마 선거 투표 날이 다가올 것 아니, 나는 같아요.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붙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떨까 싶어. 예, 하여튼지 토론을 하자는 제안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제안을 위한 제안, 공격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건 좀 폐허하지 않죠. 토론하자고 하면서 거짓말 할 거니까 못 할 거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토론하자고 하는 제안의 진정성 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김영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본인의 지역구죠. 영등포 갑에 우선 공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민식 전 법무장관은 영등포 을 경선 피해서 빠져나왔는데 강서을에 또 우선 공천 대상자가 됐습니다. 우선 공천은 이제 뭐 공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영주 의원 지금 부의장 사퇴했어요? 아직 안 했나요?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에 제출을 제출했습니다. 했고요. 3월 임시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그 하위 20% 들었다고 이제 탈당한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바로 지금까지 계속 자기 민주당 후보로 찍어줬던 유권자들한테 나 이번에는 빨간 잠바 입고 나올 테니까 찍어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야 맞는데 저도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위 20%냐라고 그 인간적인 모멸감이나 정치적으로 사선 의원 하면서 장관도 하고 부의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서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 탈당하고 또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며칠 만에 어떻게 빨간 잠바 입으로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잡고 들어갑니까? 저는 정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가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민주당에서 본인 그렇게 뭐 혜택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반박하더라고요. 본인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거라고. 근데 저는 글쎄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었다면 영등포 갑의 주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본인이 뭐 탈당하고 그다음에 입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을 쏟아냈던데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탈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지키로 국민의힘 입당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블랙샤크님 지역구라도 바꾸던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지금까지 그러면 본인의 정체성, 윤경호 소장 그런 걸 어떻게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는 이제 꼴일 텐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식의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궁금한 거 하나는요. 김영주라는 국회의원이면 그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 중에. 당원. 그럼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김영주가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찬성을 할까? 아니라 다를까 그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지금 시비가 일고 있잖아요. 조선일보죠 아마? 1500명인가 뭐 동반 탈당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묻고 싶어요.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뭐 유권자 말고요. 당원 말고 가장 가까운 김영주 의원이 아마 배우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뭐 이건 너무 사적인 겁니다만 자식들, 배우자, 주변의 친척들 중에는 뜻을 과연 같이 할까? 저렇게 하루아침에 국민의힘, 민주당 물론 뭐 정당이라는 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안이 맞지 않아서 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정치를 그분도 한 30년 이상 했더만요. 그러면 그 30년 이상 해온 정치라는 게 가치 또 뭐 자기 신념, 철학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본인이 내세운 명분이 사리사욕을 위한 뭐 정치, 정당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더만요. 사당화 뭐 이거 얘기하면서. 근데 딱 그 말이 본인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글쎄요. 그 이상민 의원이 대전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분은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 계속 비판도 해오고 뭐 어디 나와서 항상 본인 혼자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의 선봉에 서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조금씩 이렇게 가능성을 내비치다가 이제 덥석 그쪽으로 간 그런 경우도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당원 또는 지지자들이 과연 같이 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봤거든요.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영주 의원의 경우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꾼 거에 과연 지지자들이 같이 뜻을 할까? 그걸 제가 앞으로 계속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최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진짜 한국에서만 있을 법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또 한 번 벌어진 거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탈당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이 공천을 갖고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뭐 이 국회의원 사선했고 국회의장했고 국회부의장했고 그리고 노동부 장관 했잖아요. 사실 진짜 누릴 만큼 다 누리신 분인데 또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오욕을 뒤집어 쓰면서 그걸 해야 되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이인 건데 어제 그러면서 입당의 그 변이 뭐냐면 여의도 정치를 바꿔달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꾸고 싶어하는 여의도 정치가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나무당에 뭐 불만 품고 나오는 의원들 내 의석 채우고 있는데 좋으니까 덜렁 잡아가는, 걸렁 죽게 가는, 따지고 묻지마, 완전히 묻지마 영입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정치 바꿔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인데, 오히려 이런 지금 여의도 정치를, 잘못된 여의도 정치에 진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듯한 행동인데, 이것이 마치 여의도 정치를 바꿔달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진짜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정치인은 소위 말하는 정치 신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신념이 소위가 정책으로 표고상이 되고, 특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노동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어요. 그때 당시 했던 일들이 뭐죠?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 그리고 중대재해법 처벌,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국민의힘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그러면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노동관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냐니까. 아직 나는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할게. 그럼 유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권자들이 어느 특정인 후보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정책이나 소신이나 신념을 보고 하는데 가면 저분은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찍습니까? 이게 바로 난센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여의도 정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하나는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시점에서 본회의장에서 문자 들켰잖아요. 일본 여행 뭐 플랜 짜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회 윤리 제소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자, 그런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두 번째는 차 교수님 말씀대로 노동계의 몫으로 비례대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장관까지 하고 했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세세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윤석열 정권은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인 정권이잖아요. 건폭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무조건 노동자만 때려잡기로 작심한 그런 정권인데 어떻게 초대 그 문재인 정권의 본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노동부 장관이라고 불러달라 막 이렇게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그 노동자들의 이 권익과 이거를 위해서 본인 노력한다 이런 취지로 그랬던 분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더라도 나는 소신껏 말하겠다. 그 당이라 하면 국민의힘입니다. 소신껏 말하겠지만 그래도 뭐 당론도 존중하겠고 뭐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몇 번을 읽었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됐고요. 소신이라는 게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서도 어떻게 사선 의원을 하면서 본인이 가진 정치의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영등포 갑의 이 유권자들이 정말 머리 아프고 헷갈리실 텐데 민주당 후보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두드렸는지 20% 하위 20%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정치의 기본 도의도 없는 그런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지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영주 의원이 정치는 뭐 개인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는 거를 듣고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참 놀랐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3월 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뵙고 이렇게 입당을 빨리 하게 되지 않았냐 하는 언론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랬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저도 제 진로를 택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렇게 마이크 앞에서 떠드는 사람 듣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2명인데 지금 저 김영주 의원하고 또 한 사람은 클린스만입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후흑학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제 정치는 후흑, 그러니까 후가 이 두터울 후자, 낯짝이 두꺼워야 된다는 거죠. 흑, 그리고 마음이 시커머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요즘에 꼭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아무리 낯짝이 두껍고 마음이 그래도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들으면서 저건 또 뭔 얘기인가? 뭐 정치를 지금까지 하면서 뭐 그렇게 드러나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사선이죠. 장관도 했죠. 국회 부의장을 했어요. 그래놓고 돋보이지 않았다면 하위 20% 아니가 하위 1% 정도 됐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난 이번 총선의 최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윤경호 소장.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거 이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언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까 저는 충분히 예상이 돼요. 무슨 얘기냐. 아마 한술 더 뜰 거예요. 기존의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왜? 과거에 참 일제 때부터 아픔 중에 하나인데요. 사상적인 바탕 위에 활동을 하다가 방향을 바꾼 사람들, 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일제는 의도적으로 유인을 했지요. 이를테면 독립운동, 항일투쟁을 하고 또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을 친일로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보상들을 해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뭐 아니면 자리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본인들이 했던 활동에 대한 뭐를 감추기 위해서 한술 더 뜨잖아요. 사실 그게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나중에 보수 쪽으로 그것도 전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사실 한술 더 뜨거든요. 아마 저는 김영주 의원 이제 저분이 나중에 뭐 의원으로 다시 계속 생명을 연장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가서 본인이 뭔가 존재를 보여줘야 될 때는 아마 한술 더 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까지 저분이 이미 60대 중반을 넘었을 텐데 무슨 염치로 살아나갈까 전 참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저런 이제 민주당도 비판하고 선거운동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민주당에 있을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그건 아직 제가 22대 총선 끝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삶이 뒤로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방향이 어떤가도 못 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20일에 들어온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그 윤석열 정부 심판한다는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유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 저런 거를 두고 비루하다고 그러죠. 비루하다고요. 박용진 의원도 그런 표현을 썼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억울한 마음 알겠고요. 네. 힘든 상태이신 것도 알겠지만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모질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네.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정치는 진짜 비루한 정치예요.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비루하다. 사전 해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참 비루합니다. 예, 너절하고 더러워서 그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영주님, 내 이름하고 똑같아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나 살다 저런 경우를 다 보는지. 그러니까요. 정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저는 아까 저 발언 중에 제일 황당한 발언이 그 유세에서 저는 그 심판해야 된다 이런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아니 난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하위 20% 당연히 들어가겠네.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영등포하고 광수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열심히 도와야지.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거 안 도왔다고 자랑을 해요? 그걸 자랑질할 일이에요? 자랑해서 국민의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금 그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영등포 됩니까? 갑이죠. 영등포 갑. 정말. 그 옆에 영등포을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된 김민석 의원 지금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맡고 있는데 2부에서 인터뷰하기로 돼 있습니다.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김영주 의원과 함께 또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관심을 모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죠.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마저 탈당하고 뭐 이랬다면 상당히 민주당은 혼란에 빠졌을 것 같은데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탈락이 민주당 공천했던 분수령이었다고 한다면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에 어떤 분수령을 또 잔류가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듣고 왜 잔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가는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됐을 때 재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는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수용한다라고 할 때는 마이크 앞에 서지도 않았고 딱 한 줄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이거 한 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함으로 어떠어떠했으나 어떠어떠하기로 했다가 아니고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때로는 저렇게 짧은 한 줄이 더 무게 있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왜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통화도 했고, 그리고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탈당하기로 여기까지 됐다고 하던데 저렇게 잔류를 선언했어요. 최재형 교수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을까요? 뭐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아마 냉철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만약에 중성동갑의 공천에 그러니까 지금 반발해서 뛰쳐나간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선택은 중성동갑에서의 출마거든요. 그 경우에는 본인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적전분열에 의해서 국민의힘만 어부질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진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미래에 들어가서 그러면 강주나 전남에 자신의 고향이 정남 장흥이잖아요. 뭐 어쨌든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면 당선된다고 하십시오.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종석의 미래에, 정치적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사실 자신은 아까 우리가 사리사욕 이야기했는데 결국 자기 사리사욕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오만 뭘 다 하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그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인이 지금 민주당의 적자,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런 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불합리한 공천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이 길을 갖다가 수용하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오히려 패배자이처럼 비칠 수 있다. 오히려 차라리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길을 모셔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일보 후퇴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한 줄로 한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이 전격 해군에 대한 파장이 지금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태, 유구무원. 그리고 일단은 잠시 향후의 거치를 고민할 것 같은데, 여기 좀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네. 예. 저는 결국은 아마 2016년 정청래 모델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모델도 제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는데. 정청래 모델이라면 컷오프 지원 유세단. 컷오프 당하고 난 뒤에 처음엔 반발했잖아요. 탈당할 것처럼 반발하고 했지만 결국은 수용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 전격적으로 이제 나서서 이제 이 지원 유세를 하는데, 단지 마포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청래 모델인데 전면적인 정청래 모델이 아니고 제한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성동 갑 정도만 열심히 뛰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분란을 일으켜놓고 전국을 뛰기에는 사실 정치적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아니, 잔류했으면 명분 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계산, 내가 어디도 갈 데가 없다. 중성동갑에 무소속으로 나오면 나왔다가 나중에 결국 접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안 받아주면 정말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계산을 해보니 안 맞다 이거고, 그다음에 뭐 광준이 뭐 전라남도 어디 원래 고향이 장흥. 근데 일찍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어요. 용문고인가 나왔을 거예요. 재밌는 거 아세요? 임종석과 우상호가 같은 고등학교. 그래요? 나왔어요. 저기 강북 어디 고려대학 부근에. 용문고 고려대학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 용문은 맞는데 제가 임종석은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뺑뺑인데 같은 학교예요. 그럼 용문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 이 그쪽은 기반이 없어요. 그냥 그쪽 출신이라는 거 뿐이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가려고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더 악수죠. 왜 그런데 잔류했을까? 지금 3일 밤부터 4일까지의 상황에 어떠한 접촉과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했다. 왜? 지금의 정치인 임종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그 완장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라고 봐요. 재선 의원 정도 했고, 물론 우리 세대는 과거 80년대 중반에 전대협 의장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던 그때 그 임종석, 그걸 기억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임종석은 정치인으로 이미 변신을 여러 번 했죠.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거기에 그칠 수 있었던 임종석이 지금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이 된 거, 뭐 당권 도전 운운할 정도로 커진 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이거죠.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그 완장이 본인의 운신에 여러 가지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지금 임종석이 만약에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당 깼다는 거에 대한 여러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 비판 이런 거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안 말렸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그걸 원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로 쭉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설사 문 대통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중이 반영된 게 전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나머지는 우리 차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이고요. 김유정 의원님. 저는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당과 탈당은 자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당은 자유가 아닙니다. 복당은 매우 어렵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찬 의원을 30분 전에 말려가지고 잔류시켰잖아요. 그 윤영찬 의원이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소위 컷오프라고 해서 뛰쳐나간다? 이건 도대체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선택, 전 지난주에도 어느 방송 나가서 본인이 정치인에게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거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그 잠깐 넘어가고 전현희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주력하면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같고요. 전현희 위원 그 후보가 여러 가지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선대위원장 맡아주시라 성동갑에 이런 또 부탁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갑에서 전현희 후보를 당선시키고 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모색을 하는 것, 그게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임종석 후보가 나올 걸로 대비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가 선거 전략을 다 짰다가 지금 완전 전면 수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대 윤희숙 이런 구도로 했다가 전현희 후보는 완전히 지금 다른 캐릭터니까. 그리고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 또 윤희숙 그 의원의 어떤 뭐 농지법 위반 관련 뭐 이런 것들도 권익위에서도 뭐 이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대척점에 설 수 있고 구도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후보끼리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임종석 실장의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 고통스럽겠지만 잘한 선택이고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뭔가 당을 위한 그런 희생과 또 헌신을 보인다면은 다음 또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되고 그럴 때 이제 친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당권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됩니까? 사실상 뭐 저는 사실 앞서 우리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 뭐 재선 의원밖에 안 했던 이 정치적 커리어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의 비중을 이렇게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렇게 이제 그 택했을 때, 발탁했을 때 좀 놀랐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럼요. 레벨이 그 정도 되나?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놀랐는데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와, 문재인 대통령 사람 잘 봤네. 비서실장 겁나게 잘하네. 그런 평가가 있었던가요? 꼭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문 대통령 그 집권 기간에 초창기 지지율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덕을 많이 봤죠, 사실. 제가 그점 시절에 청와대 앞에, 그때 박수현 대변인이 대변할 때, 한번 밥을 안 먹다가 그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앞에서 우연히 한번 마주쳐서 같이 앉아, 임종석 당시의 비서실장이죠.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상당히 그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와, 그러고 뭐 물어보니까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연합을 다
뚫고 있다고 싶을 정도 판단할 정도로 그러면서 야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야 뭐 대통령 자신감이 있을 때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사실은 그 한 집권 중반기쯤에 물러나고 난 뒤에 사실은 지난 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야 돼요. 지난 선거에 그때 당시에 뭐 종로에 놓은다고 막 이야기 놓고 막 여러 군데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때 정치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롤백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당권 구도도 좀 바뀌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그런데 그 4년 동안 거의 어떻게 보면 세월을 그냥 보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도하게 나갈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우리가 기억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좀 그래서 제가 게. 이번 공천 국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너무 키워준 측면이 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커버렸잖아요. 공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임종석 실장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처럼 정치 상징성이 문재인 정권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면 당신이 좀 격전지 같은데 앞장서서 나가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먼저 처음부터 좀 격전지 그런 식으로 타이틀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딱 줬다고 한다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진짜 상당히 당의 분란 그리고 정치적으로 임종석 실장의 덩치만 키워주는 그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인사들이 요즘에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잔류했으니까 말을 아끼지만 막 이렇게 반발하고 그럴 때 주로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막 그렇게 거물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거물이면 당이 어려울 때 뭐 나서서 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냐. 그리고 보궐선거할 때 뭐 좀 한 번이라도 뛰면서 뭐 앞장선 적이 있냐.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는 거 그거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이런 비판들을 주로 많이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를 했는지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한양대 출신이라는 것은 기억에 나요. 왜? 한대 출신들을 많이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 정도 그러면은 안 되지. 비서실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리고 또 그때 보면 나이가 젊다 보니까 수석들이 정서가 막 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비서실장이고 수석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저런 관계가 바람직한가 내가 좀 의아했거든요. 윤경호 소장. 과연 그런 잽이 되는가? 나는 이번에 잔류한 것도 적어도 친문의 자장격이다라고 하면 나 기분 나빠서 나갈래. 딱 나간 다음에 우르르 우리 다 같이 가야지. 뭐 이런 정도가 돼야 좌장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눌러 앉았을 수도 그렇게 있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홍영표 그리고 임종석 이 둘이 뛰쳐나가 손잡고 같이 나가자 만약에 이랬으면 친문들이 나간다 뭐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법했는데 홍영표 의원은 지금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고요. 물론 탈당한다 이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임종석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사실은 고마웠으면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얘기하면서요. 어저께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40분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서.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어봐라 얘기했고 그리고 종로에 뭐 지원 유세도 나가는 거 물론 자기 개인 재판 받느라고 뭐 정신 없는 거 이런 거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이 평가를 할 만큼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라는 걸로 본인의 몸집은 굉장히 커졌다. 그걸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노영민 전 실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친 사람들이 계속 선출직을 향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걷는 한은 그들의 행보 하나하나에는 다 전 대통령의 뜻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 이번에 임종석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도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잔류한 것은 본인이나 민주당을 위해서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조영 의원도 그렇게 평가하셨고 진관웅님 임종석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결정 잘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돼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한다. 국민들한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늘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전 정권 탓이잖아요. 그때 나서서 가열차게 조금 목소리를 내면서 싸워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거죠. 싸움은 우리 같은 패널들이 나가가지고 허구한 날 가서 싸우고 맨날 이랬었는데 전 정권에서 그야말로 비서실장하고 다 혜택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지에 대한 반발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을 당원들도 염려하고 비판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 뭐 이후에 어찌됐건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도 먼저 임종석 실장이 했었고 만나서 거의 다 될 것처럼 했었는데 지금 소식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경로고 어떤 이야기가 주고 오고 갔더라도 저는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현희 후보 당선시키는데 열심히 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사람이면 연락하겠지 그랬죠. 연락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화가 날 것 같더라고요. 나채덕님, 국힘당 얘기합시다. 너무 씁쓸하네요. 당 결정 수용했으니 이제 비판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백승봉님, 임종석이 당에 남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이번 총선이길 바랍니다. 지금은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임종석 실장의 결정에 고맙다라고 한 것도 다 힘을 합치자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공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 골치 아픈 데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렇게 조용하게 계속 갈 수 있는지. 자, 오늘 1부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해 드리는 대로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기억합시다. 리멤버 디퓨저 광고 보고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운동입니다. 운동. 판매가 아니고요. 모두 다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패널들 세 분께서도 이거 하나씩 갖고 가셔가지고요. 기억하시고 주변에 이거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같이 운동 동참하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최정 교수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 정권 심판하지 못하면은요, 나라 망합니다. 그럼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이겨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뭐 당을 새로 만든다고 하고 조국신당도 생기고 개혁신당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뜻을 합친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만 안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정권 심판하는 날을 만들어줘야지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단순 계산에서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사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너무나 힘든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영주 부의장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 꽃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꽃길을 걸어주게 한 많은 당원들에게 지금 농약을 뿌리고 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계임문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비례대표로 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선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로 발탁했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개인이 뛰어나서 됐다라기보다는 많은 당원들, 그리고 영등포 주민들이 함께한 건데 그걸 지금 총선 앞두고 본인의 공천 탈락했다고 이렇게 뛰쳐나가서 지금 맞수로 상대를 벌여야 될 국민의힘의 홀라당 입당한 게 참 추하다, 뭐 비열하다, 저는 정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김영주 부의장을 홀라당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훈, 김영주의 조합은 대국민 기난쇼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항일 투쟁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이 영화는 거짓과 왜곡과 변명과 날조와 숨김, 이승만 찬양하는 미친 영화 건국전쟁에 작금의 현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되는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박정희 시절에 열차가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이승만 시절에 레일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 인식이 없고 왜 내가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그 이승만 영화, 완전히 거짓말 영화. 역사라는 건 수십 년 동안의 수많은 사료와 자료들을 근거로 교차 검증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그걸 깨려면 그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교차 검증된 자료를 깰 만한 어마어마한 근거 자료를 들고 나와요. 네, 여러분 이번 목요일 역사학자 황연필 선생과 함께하는 속닥속닥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역사를 역사답게, 우리 역사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요. 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맡고 계신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니엘 PD한테 디퓨저 받으셨죠? 네. 아니,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근사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사서 선물해야 되겠다. 예. 선거법에 안 걸리는 선에서. 근데 9,900원이니까 예, 뭐 액수도 그렇고 이게 다른 차원이 아니고 이채 양명주 이 5가지는 우리가 총선 때까지는 꼭 기억하자. 아니, 총선 이후로도 뭐 그렇지만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밝혀질 때까지. 네. 예. 그래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예. 보고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등포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사실은 조금 이따 상황실 회의하고 브리핑할 때 5대 실정을 정리해서 얘기할 건데 5대 실정과는 별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5대 의혹, 5대 이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채양명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정어리 TV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네. 이태원 참사, 고 최수근 상병,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된다. 네. 우리가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영등포 올 단수공천 되셨잖아요. 네. 축하할 것은 뭐 아니고 당연히 되신 거니까. 근데 저희 동네는 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누가 많이 하려고도 하네요. 저희는. 그래서 박민식 장관 도망간 겁니까? 아니, 저희가 험지예요, 사실은. 예. 잘 아시지만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준강남 성격이 있어서 이른바 정당 지지도로는 늘 빡빡한 데죠. 그런데 박민식 장관은 좀 희한하대요. 아니, 갑자기 용산에서 내려 꽂혔다고 오더니
갑자기 갔어요. 난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갔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아마 뭐 경선도 본선도 다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갑자기 그냥 내려보내고 뭐 지역 길도 잘 모르고 뭐 경선도 본선도 쉽지 않다고 해서 갔는데 강서의 진성준 의원 지역으로 갔는데 황당하더라고.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려고. 예. 우리 동네 아직도 그 저 현수막하고 간판 걸려 있어요. 그대로 걸어놨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저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제가 우리 딴 당대표도 아니라 전재수 의원이 와서 선대위원장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전재수 의원이 와서 니 여기서 뭐 하노? 이러면 길도 모르는데 이러고 와준다 그랬는데 원래 고향이 부산 아니에요? 거기서 사실 부산서 민주당 후보한테 2번 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전재수 의원한테 2번 졌거든요. 졌다고 서울로 올라와?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원래 딴 데 가려다가 왔는데 또 글로 가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특이하다. 예. 아무튼 그 대통령이 그래도 총회 했으니까 보훈처 처장 시켰다가 또 장관까지 시켜주고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도 특수부 출신이더라고요. 예. 특수부 출신이고 보훈부 장관을 해서 처음에는 뭐 야심차게 요새 그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운동권 뭐라고 해요? 척살? 뭐 하여간 살벌한 거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왔는데 지금 그쪽 기획이 다 결국은 무너진 거잖아요.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씨를 마포에 했다가 거기도 주저앉았고 여기 그렇게 되고 뭐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윤희숙 뭐 임종석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구도가 바뀌었고 해서 사실은 좀 무의미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운동권 얘기하시니까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을 운동권 심판으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김민석 의장께서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그 일찍 봐가지고 저는 지금도 예. 우리 김민석 의원님을 뵈면 막 파릇파릇한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나이 들어가는 거는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는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도 이제 거의 운동권의 대부 원로격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권 심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봉창 두들긴다는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가령 운동을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역사인식이 잘못된 거죠. 민주운동 자체를 배척하는 거니까. 지금 운동권 정치를 심판한다고 하면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지금 아예 시대를 따라잡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아예 전문성이 없거나 정책 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면 아예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가 없거나 이런 분들 보고 그만해라. 뭐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민주화 운동한 걸 갖고 청산하자.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뭐 존경하고 광주 5.18도 뭐 헌법에 넣자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운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진화했잖아요. 각계각층에서 이미 다 전문성을 가지고 진화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상당히 이제 주축 세대가 되어 있고 오히려 운동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다가 오래 한 분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점이 일단 애매모.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적인 프레임이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운동권만 청산될 것 같아요. 거기 뭐 원희룡 또 윤희숙 전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라고 그러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리고 뭐 하태경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마포 또 김경률 씨 빠지고 들어간 함은경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운동 출신에서 변절을 해서 시대에 못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전문성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걸 텐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선거에는 그쪽의 운동권 출신들로서 길을 바꿔 탄 분들이 다 선거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희 세대는 이제 운동권에 대해서 좀 부채의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채의식 내지는 운동을 했다는 것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재선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젊은 피 수혈을 제가 했었고, 이른바 뭐 우상호, 뭐 이번에 임종석 등등이 그때 정치에 진입했고, 그로부터 거의 그분들이 한 20년 지냈고, 저는 공교롭게도 그 20년 동안 사실은 정치권을 떠나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미 우상호 의원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불출마하고, 임종석 전 실장도 사실은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여서. 아, 은퇴까지 생각했대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으로서는 쭉 그 20년 전에 들어와서 했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러날 분들은 물러나는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치고 있는 거여서 아마 검사 독재에 대한 대항 프레임으로 운동권 뭐 이런 걸 대치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생뚱맞죠. 뭐 지금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무슨 전체 다 운동권도 아니고 지금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권 이념으로 민주당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종북 프레임 이런 것처럼 민주당을 굳이 어떤 좌, 종북, 뭐 옛날 운동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시기인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뭐 하는 얘기를 보면 한마디 들었을 때는 좀 자극적이다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마디, 세 마디로 넘어가면은 그걸 이어갈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토론하자고 그러잖아요, 대표랑. 아유, 그것도 그냥 시비 거는 거죠. 진짜로 토론할 생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그냥 체급 올리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패널 한 분은 야당이 할 말도 많이 있고 지금 이채양명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토론해서 할 얘기를 하는 건 어떠냐 또 그런 의견을 한 분도 이제 있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체급 올리기인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한동훈 위원장 임시대표고 선거 끝나면 끝이고 본인 말대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해서 본인 체급 올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여당이라는 것은 원래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야당하고 대화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간언 내지는 직언 정치, 야당에게는 그러니까 권력에게는 직언 정치, 야당에게는 대화 정치.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 때랑 한동훈 위원장 때 똑같은데 권력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야당한테는 시비 거는 식이잖아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뭐 백 문제 이런 거에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폴더 인사고 그냥 꼬부렸잖아요.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운동권 때리고 이재명 대표 때리는 거여서 저는 저게 전형적인 간신 정치, 그러니까 권력에는 관심 정치고 갑자기 야당한테는 스토커 정치예요. 그러니까 저게 참 독특하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여당은 결국 성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눈길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극적인 얘기하면 언론이 이렇게 제목 받아주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김기현 대표도 그러다가 강세에서 망했거든요. 김민석 의원께서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신 지가 30년 넘으셨죠? 네, 제가 첫 출마로 따지면 거의 30년이 넘죠. 어때요?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으로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과연 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막 패널들이 여러 가지 비판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저 한 사람이 여당 대표라는 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의미의 토론을 할 역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좀 확실히 섰어요. 아, 저분은 정책에 대한 수준은 딱 윤석열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이해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건 이제 국민이 다 알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나와서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 내놓은 정책들 몇 개를 딱 보면 아 여긴 정책 쪽은 제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전혀 윤석열 국정을 개선할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잘하는 거는 이렇게 말장난. 근데 그게 사실 오래 안 가잖아요. 이미 제가 여론조사를 좀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지지층의 환호가 있어요. 근데 이미 중간층에서는 아유 그게 약간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피로하거든요. 저게 보통 뭐 한두 달 많이 가야 그런 거죠. 우리 김민석 의원하고 둘이 토론하는 거 한번 보고 싶으네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체급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안 하실 텐데 저는 사실은 글쎄 저하고 정책 토론을 만약에 한다면은 글쎄요 몇 분이나 갈까요 시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됐건 저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책적 토론을 할 역량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운동권 얘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단 임종석 실장 잔류하기로 한 건 참 잘한 선택이라고 네. 보시죠. 근데 정계 은퇴까지 생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 아니 전에 한번 이제 불출마하고 정치 안 한다 있기 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저도 왜 갑자기 저렇게 하나 그리고 정치 안 하고 통일운동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주목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정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뭐 곡절은 있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은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은 있을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뭐 중성동갑에 출마한 전현희 후보 막 지원 유세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당원들이 생각하는 순리와 흐름과 기대에 따르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하문경 씨는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죠? 아유 그럼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뭐라고 야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참 고통스럽죠.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그 전에 뭐 군산에선가 뭐 횟집하고 네, 그러면서 네. 운동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것은 기사로 봤는데 저렇게 다시 정치에 들어오고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택까지 간 그 궤적이 참 궁금해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도 젊은 시절의 생각 또는 꼭 젊은 시절의 생각이 아니라도 본인이 같은 생각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바꿔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에 해당할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그냥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봐서 현실적인 승리의 길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승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더 불편한 그러니까 과거에 지면이 있는 사람들과의 선거 대결을 권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닌 쪽을 그나마 선택해서 이렇게 마포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뭐 본인에게 국회의원 당선의 결과를 안겨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운동권 출신 맞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그 부인이 조금 더 이렇게 운동 쪽이었죠. 정신과 의사 한다는? 네네네. 예. 의사 출신이었는.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하다가 하여간 일찍 또 방향을 바꾼 거죠. 예. 운동권에서는 안 쳐줍니까? 글쎄 쳐준다 안 쳐준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원희룡 오세훈 두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0년대 초반에 젊은 피 수혈하고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원래는 그때 새천년민주당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두 분이 막판에 튼 케이스죠. 그때 제가 그때 좀 마지막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요새 보면서는 이게 결국은 그런 첫 선택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네. 결국은 굉장히 먼 길로 가는구나 하는 네. 생각을 요새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아까 제가 무슨 여당이 충원 정치, 그러니까 권력에는 충원하고 야당에는 대화해야 되는데 권력에는 사실은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간신 정치가 되고 야당에는 스토커 정치 내지는 시비 정치가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케이스도 그렇고 무슨 뭐 이재명 대표 선거구에 가서 뭐 쫓아가서 선거하겠다 그런 방식이 참 안타까워요. 예. 또 뭐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건 패스하고 이번에 이제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걸 두고 참 정치가 저렇게까지 될 수도 있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런 경우 처음 보거든요. 이번에 본인이 손을 먼저 내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잡아당긴 것 같습니까? 참 그게 제가 참 괴로운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 영입을 할 때 제가 영입에 관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엽지엽구였고 하기 때문에 참 이 또한 야박한 말을 하기가 참 괴롭죠.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이런저런 사실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뭐 과정이 어땠던가 치더라도 어쨌든 이번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내놓은 어떤 명분 이런 것이 참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 중도를 확장한다 뭐 생활정치를 한다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죠. 저게 정치인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말이 꼬이면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 생명이 무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보니까 국민의힘 아마 쪽에서 나오는 얘기일 거라고 보이는데 당신 왜 옛날에 윤미향 응원했잖아. 당신 뭐 노동계 관련해서 진보적인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거 했던 거는 뭐야 하고 일종의 사상검증을 막 들어서는데 내지는 어제는 보니까 윤석열 심판 하자고 했던 건 뭐야 이러니까 내가 뭐 꼭 그걸 행동했던 건 아니다. 이게 보기가 비루하죠. 민망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정치인은 이게 이야기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없으면은 이미 정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거기서 주장되는 말씀들이 어색하고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는 사실은 제가 누가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기는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 또는 거기 이제 최현일 전 구청장 후보가 최현일 후보와 김영주 전 부의장의 싸움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왜냐하면 양쪽 지지층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 제가 듣는 여론이 그렇습니다. 아니 영등포 갑이죠 거기가. 네. 거기에 사는 주민이 한번 그런 얘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민주당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김영주 또 나오면은 찍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참 잘 됐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최현일 그 후보 쪽에서 제일 고민했던 상황이 김영주 부의장께서 내가 민주당을 참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무소속으로 명예회복해서 돌아가겠다 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상황을 내심은 제일 두려워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은 5% 10%라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참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잘된 거죠. 선명해졌다.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하나가 될 것이고 중간에 있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저도 사실은 어느 당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이게 뭐냐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 지켜본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딱해요.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다른 참 지역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참 어설프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정치가 도대체 뭐지? 대통령한테는 말 한마디, 여당이 꼭 그렇진 않아요. 역대 여당의 대표급이나 중진 인사들이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끽소리도 못 하잖아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건은 끼익도 못 하잖아요. 뭐 김건희 특별법을 그 특별법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무슨 도이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의 홍길동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야당은 티 씹고 이재명 대표만 스토킹하고 그런데다가 공천 문제는 따지고 보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완벽한 김건희 방탄당으로 더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번 공천을 통해서. 정말 아주 여당의 최소한의 생명력조차 짓밟는 공천을 한 거예요. 사실 저게. 참 창피한 일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야당에 있다가 중진이라는 분들 나오면 그걸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수라고 웃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기껏해서 그런 거나 자기 원칙도 없이 저게 뭐야 저게 새정치도 아니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쌍특검법 재의결 폐기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인터뷰할 때도 좀 늦춰서라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29일 상황에서는 만약에 안건이 올라가면 폐기될 것이 거의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봐도 뭐 이탈할까 봐 계속 없으니까. 현역 공천들을 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그걸 그대로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탈 안 하려고 현역들을 그날까지 그대로 살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 특검법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한두 명씩 이제 아웃 되더라고요. 참 아이고 생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게 아쉬웠고 근데 이제 여당은요. 그리고 이제 저 여당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의 생리는 다른 자리를 만약에 공천 떨어져도 예. 다른 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무마가 가능하고 또 약간 위압을 하면 그렇게 딱 자기 표를 던지기가 어려운 생리여서 아마 그렇게 돼도 이탈을 많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요번에 정리를 하고 안 되면 또 그 다음 다시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 임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또 지금은 도이치모터스만 했지만 명품백도 집어넣고 할 수 더 있죠. 많아지잖아요. 할 수 있고 네. 거기에는 이제 제가 협상을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 여당에서 선거법하고 엮어가지고 지금 해라. 라는 그런 압박도 작동했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데 강제 탈당 뭐 이런 의혹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강제 탈당이라기보다는요. 예. 이제 보통 어떤 정치인들이 탈당을 하면은 본인의 명분을 보강하거나 세를 보이기 위해서 같이 막 탈당을 권유해서 수를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그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가령 이번에 이제 하위에 들어갔거나 했던 분도 선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같은 케이스는 아주 극단적인 거고 탈당에다 넘어서 국힘까지 간 케이스고 근데 반대로 인정하고 그냥 경선을 하는 경우 탈당은 했지만 국민의힘은 안 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대한 태도도 나는 나가지만은 우리 동료들은 내가 민주당을 잘못됐다고 하거나 싫은 건 아니니까 그냥 있어라. 또 예를 들어 가령 지방의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정치적 미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상헌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탈당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문제보다도 야 진보당이 어떻게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민주당이 너무 사랑하니까 진보당이 잘못됐으니까 무소속 나가지고 올게. 그 대신 내 보좌진이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냥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서른 의원님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탈당했지만은 난 무소속으로 해서 갈게. 우리 주변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또 이번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막 같이 우우 나가자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 문제가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막 이렇게 인간관계가 오래되니까 탈당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과정에서는 당에서 본인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많이 줄어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근데 보니까 그렇게 탈당을 일반적인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집단적으로 막 조직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정당법을 포함한 관련법에 문제가 되고요. 실제 공교롭게도 영등포에서 과거에 민생당을 했던 분들 중에 그런 작업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공직도 아웃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강제 탈당이라기보다는 그런 탈당 강요나 집단 탈당의 조직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삼으신 것은 김용직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지역의 당원들을 강제로 탈당시킨 그런 의심이 든다. 그런다면 법에 걸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금 이제 몇몇 지역에서 그런 탈당 문제 등등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막 야, 누구 탈당하는데 뭐 위원장 탈당하는데 당신도 탈당해야지 뭐 이런 경우들이 그럼 단순히 그 지역만 두고 얘기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 일반에 대해서 그리고 당원이나 특히나 어떤 국회의원과 함께했던 지방의원들은 물론 본인이 공천을 받거나 할 때 뭐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공과 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판단도 하시고 또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반론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김용주 의원 탈당과 관련해서만 하신 말씀인가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또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인신공격 수준으로 우리 김민석 의원을 공격을 하던데 좀 듣기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괜찮아요. 예.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렇게 깊이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정치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몇 번이나 옮겼냐 하는 얘기도 틀린 거고 그래서 그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좀 못 이겨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에 대한 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저한테 와서 직접 궁금한 거 물어본 거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1대1 대화 저하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본인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노 코멘트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2인자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이 좀 있다면은 그리고 진짜 너무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화를 제기하면서 우리는 뭐 여야의 정치 리더 아닙니까? 이런 표현에서 스스로 보기를 정치 리더라고 얘기했다라고 제가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기던데 정치 리더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정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사색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책이 너무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남 씹는 쪽으로만 가는 거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보면 일국의 국무위원, 일국의 법무장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영화더라? 그거 보면 야 임마 대한민국 검사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것 김건희 여사 문제에 끽소리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제가 그냥 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한 한마디 평을 한다면 딱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싶네요. 할 말이 많은데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면 끽소리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오늘 이렇게 김민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이 상당히 그 돌풍이라고 그럴까? 다른 그 제3지대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두고 야 저거 우리 민주당 표 잡아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나중에 다 한 편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선의의 경쟁 관계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 인사할 때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분을 터뜨리시면서 아유 이번 선거 끝나면 저 검찰 진짜 수사권 싹 뺏고 기소만 할 수 있게 하라고 이게 뭐냐고 막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등등의 마음들이 또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실려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국 신당에서 지역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야권이 1대1 구도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려 하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크게 부딪힐 가능성은 없고 비례 문제에 있어서의 경쟁 관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지금 당장 뭘 연대하거나 같이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의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이낙연 대표의 그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윤석열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 느슨한 어떤 가치의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 민주당 선거의 상황을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 대화는 적절한 수준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낙연 대표 쪽조차도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는 것이 최고의 현재의 가치다 하는 것에 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은가. 예. 윤석열 심판보다는 이재명 심판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다 뭐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더라도 윤석열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그게 여전히 본질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것들은 공통의 가치다 하는 부분을 상호 확인하는 그런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심판하지 못한다면 아마 절망할 국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심판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다 느슨한 연대라도 해서 좀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럼요. 일단 뭐니 해도 지금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그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원 퀘스천이거든요. 윤석열 무능한 국정 그대로 둘 거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천공의 친일 사상이 작동하는 것처럼 이 국정을 그대로 둘 거냐. 온 사회가 입틀막인데 국회까지 입틀막으로 갈 거냐. 아니 다 넘겨줬는데 국회까지 넘겨줄 거냐.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해야 되는데 심판에서 어쩌자는 거냐. 어떤 분들은 탄핵하자고 하고 탄핵으로 심판하자고 어떤 분들은 그건 아니고 뭐 하여간 견제하자고 하는데 근데 공통점은 심판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고 최소한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심판을 일단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표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그래야 큰 변화건 작은 변화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투표해야 하고 그리고 심판해야 바뀐다 하는 그러한 가치는 적어도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중간에 지금 뭐 화나고 서로 막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자기의 역사와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국힘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니 이준석 대표하고 합쳤다가 이걸 아닌가 비하고 나오셨잖아요. 그 즉 왜 그랬겠어요.
해도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조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심판해야 한다는 이것은 불변의 다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위한 적절한 어떤 길, 이거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총선 상황실장이시니까 말하자면 이 대통령으로 따지면 국정상황실장 같은 거 아닙니까? 총선까지 이제 30여일 남아 있는데 어떤 시점이 가장 변곡점,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변곡점은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공천 파동이 알고 보니 물론 부작용이 있죠. 미숙함도 있죠. 근데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다선 많이 바뀌고 사실 이런 혁신 공천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여론이 반영돼서 결과로서 많이 변화하는 그 공천으로 간 거거든요. 아 그러네 하는 부분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도 막 다 뛰어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그래도 민주당의 기본은 살아있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1차 변곡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본질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심판이라는 본질이 등장하고 그리고 정책 대결의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저렇게 말싸움 국면으로 안 가고 제대로 정책 좀 대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1차 본인이 그러면 그쪽에 정책 책임자하고 우리 정책 책임자 붙어서 일단 실력 대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신 있으면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심판의 본질과 국정의 이 무능에 대한 정책 대결 두 가지가 가면은 저는 30일 남아있는 동안에 변곡점이 몇 번 온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참 우려하고 걱정하는 제가 이번에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발족시켰잖아요. 거기서 예상되는 뭔지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대화, 협력, 교류, 통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니멈 최소한 우발적 전쟁은 막자, 우발적 충돌은 막자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적국 간에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한 라인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수건 진보건 떠나서 잘못하는 거거든요. 한 라인 정도는 만들어내는 게 능력인데 너무 무능한 거거든요. 위기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외적 변수의 상황들이 한두 가지 저는 있을 수 있고 조금 유념해야 된다고 봐서 그건 이제 항상 선거는 마지막에 예측 못한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이 최근에 뭐 100석 이하로 떨어질 거다. 민주당이 뭐 그런 얘기 막 쪽집게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 엉터리라고 봅니다. 결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사실 이준석 당, 이낙연 당이 되겠어요? 대체 세력이 안 되잖아요. 심판이 아니냐로 결국 대회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남아있는 30일 동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심판 구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전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댓글 보내주셨는데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죠. 갈고리님, 더욱 성숙해진 무게감, 김민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님, 아이고 조근조근 부드럽게 후려치신다. 예. 서윤님, 의원의 품격.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 험지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희 지역 선거 치르면서 또 전체 선거도 같이 치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항상 정당 지도는 조금 빡빡하면서
이렇게 인물로 해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2배로 복잡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는 분들 계시면. 영등포 갑의 지원 유세도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실 영등포 갑은 흔히 이야기하는 밭 자체는 저희 지역보다 좋은 곳이에요. 예, 덜 험지죠. 저희 지역이 훨씬 험지여서 거기가 좀 정리될, 제가 그랬습니다. 그쪽이 잘 정리되면 우리 얼굴 지원해라. 예. 오늘 댓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3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봉님, 아까 댓글 소개해 드렸지요. 그리고 쿠건님께서 재밌는 댓글을 주셨던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우리나라 강릉시청 축구단이 내가 니그들 이길 자신 있으니까 경기 한번 하자고 하면 대꾸 하겠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토론하자는 거 빗대서 얘기하신 거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님, 김영주를 보면서 이번 민주당 공천이 참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민주당 공천 받고 당선돼서 국회의장까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3분께 이채 양명주 리멤버 디퓨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항일 투쟁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이 영화는 거짓과 왜곡과 변명과 날조와 숨김, 이승만 찬양하는 미친 영화 건국전쟁에 작금의 현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되는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박정희 시절에 열차가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이승만 시절에 레일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 인식이 없고 왜 내가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그 이승만 영화, 완전히 거짓말 영화. 역사라는 건 수십 년 동안의 수많은 사료와 자료들을 근거로 교차 검증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그걸 깨려면 그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교차 검증된 자료를 깰 만한 어마어마한 근거 자료를 들고 나와요.